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서울의 숨막히는 아파트와 달리 시골집의 공기는 맑았지만 그 맑음이 오히려 폐부를 시리게 했다. 집 안에는 아버지의 부재가 먼지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피어오르던 밥 짓는 냄새 대신 희미하게 남은 향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춰버린 시간의 냄새만이 감돌았다. 나는 로봇처럼 움직였다. 보관, 기부, 폐기라고 매직으로 써붙인 커다란 상자 3개를 거실 한가운데에 놓고 아버지의 유품을 기계적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슬픔을 다루는 나만의 방식이었다. 감정이란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 눈앞의 문제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이라고. 나는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래, 한서연, 넌 슬퍼할 시간이 없어. 빨리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가야지. 아버지의 손때 묻은 책들을 상자에 담았다. 대부분이 식물도감이나 산의 역사에 관한 낡은 책들이었다. 평생을 국립공원 관리인으로 사셨던 아버지다운 장서였다. 나는 그 책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왜 복잡하고 치열한 도시를 등지고 이 고요하다 못해 적막한 시골에서 나무와 풀, 그리고 짐승들과 대화하며 사는 것을 택했는지 나는 단 한 번도 온전히 이해해 본 적이 없었다. 나의 세상은 마감 기한과 클라이언트의 요구, 포트폴리오와 경쟁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아버지의 세상은 느리고 조용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 조금은 답답했다. 메아리야, 밥 먹자. 나는 거실 구석, 현관문만 멍하니 바라보며 미동도 없이 엎드려 있는 삽살개 한 마리를 향해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녀석의 이름은 메아리. 산울림이라는 뜻이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었다. 녀석은 내 부름의 귀만 살짝 쫑긋거릴 뿐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저 녀석도 내가 처리해야 할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 중 가장 복잡하고 곤란한 문제였다. 나는 사료 그릇에 어제와 같은 양의 사료를 붓고 녀석의 앞에 내려놓았다. 퉁 소리가 나도록 그릇을 내려놓는 내 행동에는 숨길 수 없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녀석은 사료 그릇을 한번 흘끗 보더니 이내 다시 현관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사흘 내내 저런 식이었다. 마치 아버지가 금방이라도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처럼. 녀석은 망부석처럼 현관 앞을 지키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나의 계획에 차질을 주는 하나의 문제 상황으로만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녀석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다시 짐 정리를 시작했다. 아버지의 옷가지를 정리하며 나는 또 한 번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의 옷은 대부분이 낡고 해진 등산복이나 작업복뿐이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던 분.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유일하게 돈을 아끼지 않은 곳이 있었다. 창고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있는 커다란 포대를 발견했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포대에는 알아보기 힘든 외국어가 쓰여 있었고 프리미엄 유기농 그레인프리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메아리의 사료였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그 브랜드를 검색해보고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한 달간 먹는 쌀값보다 비싼 사료였다. 아빠는 진짜 자기 밥보다 비싼 걸 먹였네.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왔다. 그 순간 무언가 딱딱한 것이 가슴을 툭 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이었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이 커다란 삽살개에게 쏟아붓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잠시 그 사료 포대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는
포대에 적힌 급여 가이드를 꼼꼼히 읽고 종이컵으로 정확한 양을 계량했다. 그리고 다시 메아리에게 다가가 이전과는 달리 조심스럽게 그릇을 내려놓았다.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기나 하냐. 그러니까 밥 좀 먹어. 나 힘들게 하지 말고. 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아주 미세한 감정의 변화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마지못한 존중 같은 것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작업, 바로 책상 정리를 시작했다. 책상은 아버지의 가장 내밀한 공간이었다. 나는 서랍을 하나씩 열었다. 낡은 만년필, 빛바랜 가족 사진, 그리고 수십 년간 써오신 공원 관리 일지들이 나왔다. 나는 무심코 일지 한 권을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그날 관찰한 야생화의 종류나 다람쥐의 움직임 같은 소소한 기록들이 아버지의 단정한 글씨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내가 보기엔 아무 의미 없는 기록들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가장 아래쪽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는 작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자물쇠는 없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아버지가 아끼시던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한 장, 내가 어렸을 적 서툰 글씨로 썼던 감사 편지,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 나는 그 사진을 집어들었다. 언제 찍었는지 모를 색이 바랜 흑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은행나무 한 그루가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었다. 수령을 가늠하기 힘들 만큼 거대하고 장엄하며 어딘가 신성한 기운마저 느껴지는 나무였다. 우리 동네 근처에는 저런 나무가 없었다. 호기심에 사진을 뒤집어 보았을 때 나는 아버지의 익숙한 필체를 발견했다. 사진의 뒷면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메리는 언제나 근원으로 돌아온다. 나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메아리, 아버지의 개, 그리고 근원, 무슨 뜻일까? 메아리가 그 근원지인 산으로 돌아간다는 뜻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나는 잠시 그 문장을 곱씹어 보았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이 부질없다고 느껴졌다. 그저 아버지가 남긴 감상적인 문장 하나일 뿐이겠지. 아버지는 끝까지 이렇게 알 수 없는 분이셨다. 나는 사진을 보관 상자에 던져놓고 다시 짐 정리에 몰두했다. 머릿속 한구석에 거대한 은행나무의 이미지가 잔상처럼 남아있었지만 애써 무시했다. 저녁이 되자 나는 대충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창밖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서울로 돌아가는 다음 날 기차표를 예매했다. 이 지긋지긋한 정리도 내일이면 끝날 터였다. 빨리 이 슬픔과 기억으로 가득 찬 집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였다. 창밖을 무심코 내다본 나의 시선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마당에 있어야 할 메아리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불길한 예감에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메아리야, 어디 있니? 나는 녀석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바람소리 외에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마당과 집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녀석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녀석이 평생을 살아온 이 집을 떠날 리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혹시 내가 자기를 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이라도 친 걸까? 복잡한 생각에 머리가 아파왔다. 나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묻히신 뒷산 쪽을 바라보았다. 설마 아닐 거야. 걔가 무덤을 찾아갈 리가 없지 않은가. 나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의 생각을 부정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나는 결국 외투를 걸치고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뒷산으로 향하는 작은 오솔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밤의 산은 차갑고 고요했다. 나무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그때 저 멀리 산 중턱,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방향에서 아주 희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그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휴대폰 손전등이 비추는 좁은 원불 안에 세상을 제외하고 온통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밤에 사는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스산한 밤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바람에 나무잎 스치는 소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의 발걸음 소리처럼 오싹하게 들려왔다. 나는 어렸을 적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 길을 올랐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아버지의 등은 넓고 든든했고 산은 아늑한 놀이터였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 없는 이 산길은 그저 낯설고 두려운 공간일 뿐이었다. 설마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나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발걸음은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산 중턱을 향해 빨라지고 있었다.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저 위쪽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흐느끼는 듯한 애처로운 낑낑거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방향으로 달려갔다. 마침내 손전등 불빛이 무덤가에 닿았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나의 가장 불길했던 예감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프고 시린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아직 흙냄새가 채가 시지 않은 아버지의 봉분 옆에 메아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녀석은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슬픔을 표현하듯 가늘게 몸을 떨고 있었다. 녀석은 차가운 흙더미에 자신의 몸을 최대한 밀착시킨 채 마치 땅속에 잠든 아버지의 온기라도 느끼려는 듯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나의 모든 방어기제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저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던 저 개가 나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하게 아버지를 애도하고 있었다. 녀석의 등 위로 쏟아지는 차가운 달빛이 마치 거대한 슬픔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괜찮다고, 나는 강하다고, 나는 울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속여왔던 나의 오만함이 산산조각났다. 눈물이 핑 돌았다. 메리야. 나는 목이 메어 잠긴 목소리로 녀석의 이름을 불렀다. 나의 목소리에 녀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녀석의 눈은 젖어 있는 듯 했다. 녀석은 나를 보고도 꼬리를 흔들거나 반가워하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긴 눈으로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아버지의 무덤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작게 낑낑거렸다. 마치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지금 아빠와 함께 있어야 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녀석의 곁으로 다가가 웅크리고 앉았다. 메아리야, 집에 가자. 여긴 추워. 이러다 병나. 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녀석을 달랬다. 하지만 녀석은 요지부동이었다. 마치 뿌리라도 내린 듯 흙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녀석의 목줄을 잡고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가자. 집에 가서 코 자자. 하지만 녀석은 온몸으로 버텼다. 내 다리를 땅에 박고 안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다. 결국 나는 녀석을 거의 반쯤 끌다시피 혹은 안다시피 해서 힘겹게 산을 내려와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녀석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슬픈 신음소리를 냈다. 그 모습은 내 가슴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박히는 듯한 아픔을 주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녹초가 되었다. 나는 녀석이 다시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녀석을 위한 따뜻한 물과 담요를 챙겨주었다. 하지만 녀석은 내가 해준 모든 것을 거부한 채 다시 현관문 앞에 엎드려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내일 아침 서울로 가는 기차표가 예매된 스마트폰 화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고모가 혹시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라며 보내준 유기견 보호소의 연락처를 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것들은 나의 합리적이고 완벽한 계획의 일부였다. 하지만 이제 그 글자들은 차갑고 잔인하게만 느껴졌다. 아버지의 무덤께서 슬픔에 떨던 메아리의 모습을 본 이상 나는 도저히 그 계획을 실행할 수가 없었다. 아니야. 그래도 나는 가야 해. 이건 그저 하룻밤의 해프닝일 뿐이야. 나는 스스로를 다시 다그쳤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단호한 결심으로 잠에서 깼다. 오늘 반드시 모든 것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가리라. 나는 메아리가 다시 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창문과 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는 마음을 굳게 먹고 고모가 소개해준 보호소에 전화를 걸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상담했던 한서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쯤에 삽살개 한 마리를 데리고 가도 될까요? 아, 네, 한서연 씨. 물론입니다. 오후 3시쯤에 오시면 됩니다. 전화기 너머의 상냥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죄책감에 심장이 죄어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했다. 이게 최선이야. 저 아이에게도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편이 더 행복할 거야. 내가 그렇게 통화를 하며 잠시 한눈을 판 사이였다. 나는 내가 어젯밤 환기를 시키기 위해 열어두었던 아주 작은 부엌 창문을 닫는 것을 깜빡했던 것이다. 메아리는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았다. 내가 통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을 때 메아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부엌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아, 나는 허탈한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젯밤처럼 당황하거나 화가 나지 않았다. 대신 녀석이 어디로 갔을지 너무나도 뻔히 알기에 가슴이 아려왔다. 나는 신발을 신고 이번에는 대낮의 햇살 아래 다시 그 산길을 올랐다. 낮은 무섭지 않았지만 나의 발걸음은 어젯밤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나는 내가 지금 한 생명체의 지극한 사랑과 슬픔을 짓밟으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역시나 메아리는 그 자리에 있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자세로 엎드려 있었다. 햇살이 녀석의 하얀 털 위로 쏟아졌지만 녀석의 주위의 감도는 슬픔의 그림자는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나는 녀석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나는 조금 떨어진 곳의 바위에 걸터앉아 그저 녀석을 바라보았다. 1시간, 그리고 또 1시간.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다. 녀석은 정말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나는 녀석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했다. 녀석은 가끔 일어나서 무덤 주위를 천천히 맴돌았다. 그러다가 무덤의 오른쪽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시던 작은 돌멩이를 가져다 놓은 바로 그 지점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그곳의 흙냄새를 한참 동안 맡더니 앞발로 흙을 아주 살살, 마치 소중한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이 몇 번 긁어보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엎드렸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행동은 뭘까? 단순한 버릇일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다. 이것은 녀석의 새로운 일과였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했듯이 이제 녀석은 매일 아침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와 당신의 안부를 묻고 있었던 것이다. 이 지독하고도 성스러운 의식, 그 깨달음은 마치 망치처럼 나의 머리를 내리쳤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그저 처리해야 할 일로만 여겼다. 유품을 정리하고 집을 처분하고 심지어 아버지가 목숨처럼 아끼던 이 아이마저도 처리하려 했다. 나는 나의 슬픔을 상자에 담아 봉인하려 했지만 메아리는 자신의 온몸으로 슬픔을 끌어안고 있었다. 녀석의 깊고 순수한 슬픔은 나의 위선과 이기심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과도 같았다.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예매해두었던 기차표를 취소했다. 취소 수수료가 빠져나간다는 알림 메시지가 떴지만 아무 상관없었다. 나는 이어서 보호소에 문자를 보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정이 생겨 오늘은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어떻게 됐니? 보호소에는 연락했어. 고모의 실용적이고 재빠른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고모, 저 아무래도 서울에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당분간은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걔는 어쩌고. 메아리는 아빠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도요. 나의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했다. 고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너 지금 제정신이니 그건 그냥 개일 뿐이야 내 인생. 내 커리어가 서울에 있잖니 하고 소리쳤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고모, 그 아이는 그냥 개가 아니에요. 지금 아빠를 제대로 애도하고 있는 건 저 혼자뿐이에요. 저는 녀석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아직은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산 위에는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해가 질 때까지 메아리가 엎드려 있는 아버지의 무덤 곁을 지켰다. 서울로 향하던 나의 길은 이제 완전히 끊어졌다. 그 대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낯설고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의 유일한 이정표는 아버지의 무덤을 지키는 저 충성스러운 개 한 마리뿐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나는 머무를 것이다. 그리고 이해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서울행 기차표를 취소한 그날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다. 휴대폰의 알람 소리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그 대신 나는 이런 소리에 눈을 떴다. 낑낑거리며 문을 긁는 메아리의 소리. 녀석은 매일 아침 동이틀 무렵이면 어김없이 나를 깨워 자신의 성스러운 순례길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에서의 치열했던 삶, 마감 기한과 클라이언트의 피드백으로 가득 찼던 나의 세계는 마치 먼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나의 새로운 하루는 이제 메아리의 일정에 맞춰 시작되고 끝나고 있었다. 우리의 산책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더 이상 녀석의 목줄을 잡아 끌지 않았다. 그저 몇 걸음 뒤에서 녀석이 이끄는 대로 묵묵히 따를 뿐이었다. 우리는 매일 같은 길을 걸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나뭇가지를 쳐주고 잡초를 뽑아주며 만들었던 작은 오솔길.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부서져 내리며 길 위에 금빛 무늬를 수놓았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이 길을 걸으며 처음으로 아버지의 시선으로 주변을 보기 시작했다. 저 나무는 아버지가 언제 심으셨을까? 저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 길 위에서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것은 슬픔과는 다른 아주 조용하고 느린 형태의 애도였다. 아버지의 무덤에 도착하면
녀석의 기이한 의식은 어김없이 시작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이상 행동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경건한 종교의식처럼 관찰했다. 모든 행동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었다. 첫째, 녀석은 봉분 주위를 정확히 3바퀴 돌았다. 언제나 시계 반대 방향이었다. 마치 성질을 순례하는 순례자처럼. 그 걸음걸이에는 조심스러움과 경건함이 묻어 있었다. 둘째, 녀석은 봉분 옆 자신이 늘 눕던 그 자리에 몸을 웅크리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마치 땅속의 아버지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때로는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기도 했고, 때로는 깊은 한숨 같은 숨을 내쉬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의식, 한참을 엎드려 있던 녀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봉분 오른쪽에 놓인 작고 평범한 돌멩이 앞으로 다가갔다. 그 돌멩이는 내가 보기엔 그저 주변에 굴러다니던 흔한 돌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메아리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중심이라도 되는 듯했다. 녀석은 돌멩이의 코를 박고 한참 동안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바로 그 앞의 흙을 아주 조심스럽게 앞발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미친 듯이 파는 것이 아니었다. 아주 섬세하고 규칙적인 움직임이었다. 마치 흙 속에 묻힌 연약한 무언가를 깨우지 않으려는 듯이. 흙을 몇 번 파헤치다가 다시 냄새를 맡고 또 몇 번 파헤치는 행동을 반복했다. 몇 분간 그 행동을 하고 나면 녀석은 만족했다는 듯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잠시 눕는다. 그리고는 나를 한번 돌아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의식을 나의 낡은 스케치북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화가로서의 본능이었다. 나는 녀석의 움직임, 봉분의 모양, 그리고 그 작은 돌멩이의 위치를 상세하게 그렸다. 무언가 패턴이 있을 것이다. 무언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그림으로 옮기다 보면 어쩌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의 스케치북은 점차 슬픔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의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탐정의 수사 노트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의 이 기묘한 시골 생활에 제동을 건 것은 어김없이 고모였다. 내가 시골에 머무른 지 일주일이 넘어가자 고모의 전화는 이제 걱정을 넘어선 짜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메아리와의 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내게 고모의 전화가 걸려왔다. 한서연, 너 지금 제정신이야. 회사 부장님한테서 나한테까지 전화가 왔어. 네가 전화도 안 받고 휴가계를 낸 것도 아니라면서 무슨 일이냐고 하시더라. 너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하려는 거야? 고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고막을 찔렀다. 고모, 죄송해요. 제가 곧 연락드릴게요. 연락이 문제가 아니잖아. 그깟게 한마디 때문에 네 커리어를 망칠 셈이야. 아빠가 그걸 원하실 것 같아. 아빠는 네가 서울에서 성공해서 멋지게 사는 걸 보고 싶어 하셨지. 이렇게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가의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걸 원하신 게 아니라고. 고모는 아빠에 대해 뭘 알아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전화기 너머의 고모도 내질은 나 자신도 놀랐다. 내가 뭘 몰라. 내가 걔보다 네 아빠를 더 오래 봤어. 그 양반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비현실적인 사람이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평생 산만 쳐다보고 걔하고만 이야기하고 그러니 너라도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당장 그 집 팔고 걔는 좋은 데로 보내.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 그게 네가 살 길이야. 싫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고모,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끊어요. 나는 고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심장이 분노와 서러움으로 거칠게 뛰었다.
고모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내게는 그 어떤 상식이나 합리성보다 매일 아침 무덤 앞에서 흙을 파헤치는 메아리의 행동에 담긴 비밀이 훨씬 더 중요했다. 고모와의 통화로 머릿속이 복잡해진 나는 바람이라도 쐴 겸 동네의 작은 구멍가게로 향했다. 라면이나 몇 개 사올 생각이었다. 가게는 김씨 아저씨가 운영하고 있었다. 아저씨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이 동네의 터줏대감이었다. 서연이 왔나. 얼굴이 반쪽이 됐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게야. 김씨 아저씨는 주름진 얼굴 가득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아주었다. 나는 아저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참고 있던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아저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메아리가 매일같이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무덤 옆에 작은 돌멩이 앞에서 매일같이 흙을 파헤치는 기이한 행동에 대해서. 나는 그저 개의 이상 행동에 대한 하소연 정도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듣는 아저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그는 진열대의 과자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아주 진지한 얼굴로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 돌멩이 옆을 메아리가 계속 파헤친단 말이지. 네, 그냥 슬픔 때문에 나타나는 이상 행동 같은 거겠죠. 아닐세. 아저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이 무언가 비밀을 아는 사람처럼 빛나고 있었다. 자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구만. 아저씨는 가게 안에 작은 평상에 나를 앉히더니 먼지 쌓인 주전자에서 보리차를 따라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네 아버지, 한재욱 씨는 그냥 평범한 공원 관리인이 아니었어. 그 양반, 이 동네에서는 용하기로 소문난 수맥 전문가였네. 요즘 사람들이야 그런 거 잘 안 믿지만 옛날에는 가뭄이 들면 다들 자네 아버지를 찾아와서 우물팔자리를 봐달라고 부탁했지. 수맥이요, 저희 아빠가요.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눈이 동그래졌다. 그렇다마다 그 양반은 Y자 모양의 버드나무 가지 하나만 들고 산을 새욱 둘러보면 귀신같이 물줄기가 흐르는 곳을 찾아냈어.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양반이었지. 땅의 기운을 읽는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신기한 재주가 있었어. 아저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바로 그 말이 나의 모든 혼란을 한순간에 꿰뚫는 열쇠가 되었다. 그리고 자네 아버지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지. 메아리는 특별한 놈이라고. 녀석은 땅속의 물줄기나 오래된 나무뿌리가 뻗어나는 길을 귀신같이 느낀다고 말이야. 단순한 개가 아니라 땅의 목소리를 듣는 영물이라고 하셨어. 땅의 목소리를 듣는 영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두두둑 소리를 내며 맞춰지기 시작했다. 메아리가 매일같이 파헤치던 그 장소, 아버지의 기이한 재능, 그리고 내가 서랍 속에서 발견했던 그 낡은 사진. 메아리는 언제나 근원으로 돌아온다. 그것은 감상적인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아버지만의 방식으로 남긴 단서이자 메시지였던 것이다. 메아리라는 이름의 영물이 자신의 근원이라고 믿는 그곳을 파헤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아저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가게를 뛰쳐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집으로 달려가 보관 상자를 뒤져 그 낡은 은행나무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읽었다. 메아리는 언제나 근원으로 돌아온다. 나는 사진을 들고 다시 뒷산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다.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렵거나 슬프지 않았다. 대신 거대한 비밀의 문턱에 서 있는 탐험가처럼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버지가, 그리고 메아리가 내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그들의 침묵의 언어를 해독해야만 했다. 나의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김씨 아저씨의 말을 듣고 난 후 나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메아리를 슬픔에 빠진 개로만 보지 않았다. 그들은 나에게 거대한 수수께끼를 남긴 일종의 파트너였다. 나의 일상은 이제 메아리의 뒤를 쫓는 수동적인 관찰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해독하려는 능동적인 탐사로 바뀌었다. 나는 매일 아침 메아리와 함께 산에 올랐다. 그리고 녀석이 자신의 경건한 의식을 치르는 동안 나는 스케치북과 줄자를 들고 주변을 샅샅이 기록했다. 녀석이 흙을 파헤치는 바로 그 돌멩이를 중심으로 주변 지형과 다른 나무들의 위치, 해가 뜨고 지는 각도까지도 계산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아버지가 남긴 거대한 암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심지어 아저씨가 말했던 수맥 찾기를 직접 시도해보기도 했다. Y자 모양의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메아리가 파헤치는 곳 주변을 천천히 걸었다. 가지 끝이 아래로 향하면 그곳에 무언가 있다는 뜻이라고 아저씨는 말했다. 하지만 내 손에 들린 나뭇가지에서는 아무런 미동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역시 나 같은 속물에게는 땅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구나 하고 쓴웃음을 지으며 포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곳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다. 나의 이 기묘한 탐사 생활은 일주일째 접어들고 있었다. 그날도 나는 메아리와 함께 산에서 내려와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나의 평온을 깨는 불청객이 찾아왔다. 시골의 좁은 길과는 어울리지 않는 매끈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우리 집 대문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비싼 맞춤 양복에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게 빗어 넘긴, 한눈에 봐도 이 동네 사람과는 다른 부류의 인간이었다. 그는 바로 장례식장에서 잠시 얼굴을 보았던 아버지의 땅에 관심을 보였다던 그 부동산 개발업자 박 사장이었다. 그는 문패를 확인하고는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내게로 다가왔다. 그의 미소는 어쩐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안녕하십니까? 한서연 씨 되시죠? 장례식 때 잠시 뵈었는데 경황이 없으셨을 것 같아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는 형식적인 조의를 표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나를 지나 집과 주변 땅을 탐욕스럽게 훑고 있었다. 얌전히 툇마루 밑에 엎드려 있던 메아리가 그를 향해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녀석은 본능적으로 그의 위선적인 기운을 감지한 것이다. 나는 쌀쌀맞게 대답했다. 무슨 일로 오셨죠? 하하, 성격이 시원시원하시군요. 좋습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내 앞에 툇마루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의 표지에는 부동산 매매 제안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부터 제가 이 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기는 공기도 좋고 풍광도 수려해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최고급 실버타운 부지로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버님의 이 유산을 제가 좋은 값에 사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아버지의 49제도 지나지 않았는데 집과 땅을 팔라는 말을 하러 온 것이다. 보시다시피 저는 아버지를 추모하고 유품을 정리하러 온 겁니다. 땅 팔 생각 없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처를 펼쳤다. 물론 서연 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제안을 한번 보시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가 가리킨 페이지에는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숫자들의 행렬이 적혀 있었다. 그가 제시한 금액은 내가 어림짐작했던 이 낡은 시골집과 땅의 가치를 몇 배나 뛰어넘는 거액이었다. 그 돈이면 서울에서 내가 몇 년간 밤새워 일해도 갚기 힘든 학자금 대출을 단번에 갚고도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 하나쯤은 얻을 수 있는 돈이었다. 순간 내 안에 서울의 한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잡아,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야. 하지만 아버지의 무덤을 지키는 메아리의 모습이 떠오르며 나는 쉽사리 대답할 수가 없었다. 박 사장은 나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결정타를 날렸다. 물론 아버님의 묘소는 저희가 더 좋은 곳으로 이장해 드릴 겁니다. 요즘은 공원처럼 잘 꾸며놓은 현대식 추모공원이 많습니다. 비바람 다 맞는 이런 산 중턱보다 훨씬 더 안락하고 품격 있는 곳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품격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그의 모습이 역겹게 느껴졌다. 아버지의 삶은 그런 인공적인 품격과는 거리가 먼 분이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박 사장은 내가 고민에 빠진 것을 보고 마지막 압박을 가했다. 저희 투자 포트폴리오의 특성상 이 제안은 딱 일주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을 주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도 다른 부지를 알아봐야 하거든요. 그는 내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는 제안서를 툇마루 위에 그대로 놓아두고는 신중하게 검토해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라는 말을 남긴 채 다시 검은 세단에 올라타 사라졌다. 메아리는 그의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낮은 경계의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서울의 고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박 사장이 나를 흔들기 위해 고모에게까지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고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매우 흥분해 있었다. 서연아, 방금 박 사장이라는 분한테 전화 받았어. 세상에, 그게 정말이니? 그렇게 큰 돈을 준다고. 고모, 그 사람이 고모한테까지 연락했어요. 그럼 아주 예의 바른 분이시더구나. 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를까 봐 어른인 나한테도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연락하셨대. 서연아,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네 아빠가 너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복을 내려주신 거라고. 고민할 게 뭐 있어. 당장 계약해야지. 고모는 나의 내적 갈등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였다. 그깟 낡은 집이랑 개 한 마리가 문제야. 집은 팔면 그만이고. 걔는 그래, 그 개 때문에 네가 마음 약해지는 거 알아. 하지만 세상에는 좋은 주인들이 얼마든지 있어. 더 넓은 마당이 있는 부잣집으로 보내면 그 개도 더 행복할 거야. 제발 감상적인 생각 좀 버리고 현실을 좀 보렴. 응. 나는 고모와 더 이상 대화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껴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지만 고모의 말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내 마음에 박혔다. 나는 정말 감상적인 생각에 빠져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걸까? 아버지는 정말 나의 이런 행동을 원하지 않으실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나는 김씨 아저씨의 가게를 찾아갔다. 나는 아저씨에게 박 사장이 다녀간 이야기와 그가 제시한 거액의 돈, 그리고 고모의 압박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아저씨는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태우시더니 내가 말을 마치자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여셨다. 그 박 사장이라는 작자, 내 아빠 살아생전에도 몇 번이나 찾아왔었어. 그때마다 지금 내게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불렀지.
하지만 네 아빠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셨다. 왜요? 왜 안 파셨대요? 나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지. 그러자 네 아빠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나? 아저씨는 잠시 말을 끊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형님, 이 땅은 돈으로 팔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긴 우리 집안의 뿌리가 묻힌 곳이라서요. 하고 말씀하시더군. 나는 그저 조상님들 묘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게 다가 아니었던 것 같아. 자네 아버지가 그 돈에 흔들릴 뿐이 아니셨지. 그 땅에는 분명 돈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 게 틀림없어. 김씨 아저씨의 말은 나의 의심에 확신을 더해 주었다. 하지만 그건 역시 구체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했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거액의 돈과 불확실한 비밀 사이에서 나는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마감 기한인 일주일은 지옥처럼 흘러갔다. 나는 매일같이 아버지의 낡은 일지들을 뒤지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지만 뿌리에 대한 단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근원을 지켜야 한다. 메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같은 선문답 같은 문장들만이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바로 메아리의 하루였다. 녀석은 여전히 매일 아침 나를 깨워 산에 올랐고 여전히 그 작은 돌멩이 앞에서 흙을 파헤쳤다. 녀석의 그 절대적인 확신에 찬 행동은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찬 내게 유일한 등대와도 같았다. 마침내 마감 기한을 하루 앞둔 날 저녁이 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책상 앞에 앉아 박 사장이 두고 간 매매 계약서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계약서 위의 숫자들이 나를 유혹하며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서울의 내 통장 장호, 학자금 대출, 그리고 나의 미래. 고모는 그날 하루에만 3번이나 전화를 걸어 나를 체근했다. 나는 괴로웠다. 창밖을 보니 메아리가 벌써 현관문 앞에 앉아 내일 아침에 순례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선택해야만 했다. 고모와 박 사장이 제시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세계, 아니면 아버지가 남긴 실체 없는 비밀과 슬픔에 잠긴 개 한 마리가 전부인 불확실한 세계. 나는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계약서의 서명란 위에서 아주 오랫동안 망설였다.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마지막 밤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박 사장이 두고 간 매매 계약서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펜은 이미 내 손에 들려 있었다. 계약서 위에 하얀 서명란이. 어서 너의 이름을 쓰고 이 모든 고통과 혼란을 끝내라고 나를 유혹하는 것 같았다. 내 머릿속에서는 2명의 한서연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서울의 한서연은 소리치고 있었다. 서명해, 이건 내 인생을 바꿀 기회야. 학자금 대출, 비좁은 원룸, 불안한 미래.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아빠도 네가 안정되고 행복하게 사는 걸 바라실 거야. 그깟 낡은 집과 개 한 마리 때문에 이 기회를 날려버릴 셈이야. 정신 차려. 하지만 시골의 한서연은, 아버지의 딸 한서연은 속삭이고 있었다. 정말 그럴까? 아빠가 평생을 지켜온 이 땅을 돈 몇 푼에 팔아버리는 게 정말 아빠가 원하시는 일일까? 매일같이 무덤을 찾아와 아빠를 부르는 저 아이의 충심을 우리가 배신해도 되는 걸까? 나는 괴로웠다. 고모의 말대로 나는 어쩌면 비현실적인 감상에 빠져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이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시험대일지도 모른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라는. 그래, 결심했어.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펜 끝을 계약서의 서명란에 가져다 대었다. 이게 맞아. 이게 현실적인 판단이야.
하지만 펜끝이 종이에 닿기 직전 나는 도저히 계속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그리고 무덤기에 엎드려 나를 바라보던 메아리의 슬픈 눈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젠장. 나는 펜을 집어 던졌다. 나는 이대로 도망치듯 계약서에 서명할 수는 없었다. 적어도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 했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아버지께 설명이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았다. 나는 주머니에 계약서를 쑤셔넣고 손전등 하나를 든 채 마지막으로 뒷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날 밤 무덤가의 풍경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다. 메아리는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녀석은 더 이상 조용히 엎드려 있거나 조심스럽게 흙을 파헤치고 있지 않았다. 녀석은 미친 듯이 땅을 파고 있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녀석은 필사적이고도 절박한 몸짓으로 흙을 파헤쳐댔다. 앞발에서는 피가 배어나오는 듯했지만 녀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낑낑거리는 신음소리를 내며 마치 땅속의 무언가와 사투를 벌이는 전사처럼 보였다. 나는 그 모습에 압도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왜 하필 오늘 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바로 이 밤에 녀석은 저토록 필사적인 것일까?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그동안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조각 미친 듯이 땅을 파는 메아리의 모습. 두 번째 조각 사진 속에 거대한 은행나무,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장엄한 모습. 세 번째 조각 김씨 아저씨의 목소리. 자네 아버지는 땅의 기운을 읽었어. 메아리는 오래된 나무 뿌리가 뻗어나는 길을 귀신같이 느낀다고 했지. 네 번째 조각, 그리고 사진 뒤편에 그 문장. 메아리는 언제나 근원으로 돌아온다. 메아리, 근원, 뿌리, 그 모든 것이 연결되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가 말한 근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뿌리였다. 저 사진 속 은행나무의 뿌리 메아리는 지금 슬픔 때문에 땅을 파는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이 땅 밑에 뻗어 있는 거대한 생명의 뿌리를, 아버지의 근원을 내게 알려주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무작위로 이곳에 묻히신 게 아니었다. 아버지는 당신이 사랑했던 그 거대한 나무의 뿌리 곁에 잠드시길 원하셨던 것이다. 아바. 나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 나왔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주머니에 있던 계약서가 바닥으로 떨어져 흙먼지가 묻었지만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다. 봐야 한다. 나는 미친 듯이 산을 달려 내려왔다. 낡은 창고 문을 부서져라 열고 녹슨 삽 하나를 찾아냈다. 그리고 다시 무덤을 향해 달려갔다. 내가 삽을 들고 나타나자 땅을 파던 메아리가 잠시 동작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이제야 알아챈 겁니까? 하는 듯한 기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녀석이 파헤치던 바로 그 자리에 삽을 꽂았다. 그래, 메아리야. 같이 파보자. 아빠가 우리에게 무얼 남기셨는지 같이 확인해보자. 나는 미친 사람처럼 땅을 파기 시작했다. 키보드와 타블렛 펜만 잡던 내 손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흙투성이가 되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뜨거운 희망이 온몸을 감쌌다. 나는 파고 또 팠다. 메아리는 내 옆에서 흙냄새를 맡으며 내가 제대로 파고 있는지 감시하는 감독관처럼 지저댔다. 얼마나 지났을까? 삽질을 하던 내 팔이 부서질 것 같은 통증을 느낄 때쯤이었다.
삽 끝이 흙 속의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히며 둔탁한 금속성 소리를 냈다. 돌멩이가 아니었다. 나는 삽을 내던지고 무릎을 꿇고 앉아 맨손으로 흙을 파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내 손끝에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닿았다. 그것은 양초로 단단히 밀봉된 낡은 철제 상자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땅 위로 끌어냈다. 상자는 꽤나 묵직했다. 나는 근처의 돌멩이를 가져와 굳어있는 밀랍을 깨부수고 억지로 뚜껑을 열었다. 삐걱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오래된 종이와 마른 들꽃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상자 안에는 두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다. 하나는 두툼한 서류 뭉치였다. 나는 서류를 꺼내 손전등 불빛에 비춰보았다. 그것은 군청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서류들이었다. 토지대장, 지질조사 보고서, 그리고 산정리 대은행나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서. 서류에는 사진 속에 그 거대한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뿌리가 미치는 방향 수백 미터 이내외 모든 개발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첨부된 지질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거대한 뿌리 조직이 정확하게 아버지의 땅과 이 무덤이 있는 언덕 전체를 포함하고 있었다. 박 사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 땅의 법적인 가치를 알고 그것이 공표되기 전에 헐값에 사들여 어떻게든 개발을 강행하려 했던 것이다. 나의 심장은 분노로 들끓었다. 그리고 서류 뭉치 밑에는 곱게 접힌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내 딸, 서연아.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 편지를 네가 읽게 될 때쯤이면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먼저 아프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 네 앞길을 막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단다. 아빠는 그저 네가 너의 세상에서 마음껏 날아오르기를 바랐을 뿐이다. 서연아, 박 사장이라는 자가 찾아올 것이다. 그는 이 땅의 비밀을 알고 있단다. 이 땅은 그저 평범한 시골 땅이 아니다. 이곳은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거대한 은행나무의 뿌리가 잠든 곳. 우리 조상 대대로 생명의 근원이라 믿어온 성스러운 곳이다. 나는 평생을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내가 떠난 후 이 비밀을 너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다. 그러다 메아리를 믿기로 했다. 나는 메아리의 충성심이 이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녀석은 땅의 목소리를 듣는 아이니 내가 이 뿌리 곁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절대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녀석의 메아리가 너의 마음을 이 근원으로 다시 이끌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단다. 서연아, 내 딸아, 나의 메아리야. 아빠는 너에게 돈이나 건물을 남기는 대신 이 뿌리를 남긴다. 우리의 과거와 이어진 이 단단한 연결을 부디 이 뿌리를 지켜다오. 그리고 너 역시 이 나무처럼 강하고 깊게 뿌리 내린 삶을 살아가거라. 언제나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한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나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깊고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한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떠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가장 당신다운 방식으로 내게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신 것이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고 흐느꼈다. 그러자 메아리가 다가와 짭짤한 내 눈물을 부드럽게 핥아주었다. 마치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라고 위로하는 것처럼.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나의 길은 서울이 아니었다. 나의 길은 바로 이곳, 아버지의 뿌리가 잠들어 있고 그의 메아리가 살아 숨 쉬는 이곳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잠에서 깼다. 아버지의 부재가 남긴 슬픔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나를 갉아먹는 공허한 구멍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따뜻한 불씨이자 침착한 힘의 원천이 되어 있었다. 나의 슬픔은 이제 목적을 갖게 된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홀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었다. 내게 지켜야 할 임무와 유산을 남겨주셨다. 나는 결코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리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지난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대신 불을 밝히고 앉아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으며 법률 서류들을 꼼꼼히 연구했다. 인터넷으로 문화재 보호법과 자연보존구역 관련 규정들을 찾아보았다. 지난 몇 년간 디자인 프로젝트 외에는 이렇게 무언가에 몰두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지금 아버지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이른 아침 나는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침착했다. 박 사장님, 한서연입니다. 제안에 대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집에서 뵙죠. 아, 한서연 씨, 좋은 소식이겠죠. 물론입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는 내가 돈의 힘에 굴복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다시 한번 우리 집 대문 앞에 멈춰 섰다. 박 사장은 비싼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채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채서 내렸다. 그는 마당으로 들어서며 툇마루에 앉아있는 나와 메아리를 보고는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다. 역시 현명한 결정을 내리셨군요. 한서연 씨는 아버님과는 달리 아주 현실적인 분이라 다행입니다. 자, 그럼 계약서에 서명만 하시면. 나는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앉으시죠. 박 사장님, 차 한잔 하시면서 천천히 이야기하시죠. 나는 툇마루의 작은 찻상을 가리켰다. 그는 나의 침착한 태도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자리에 앉았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녹차 2잔을 내왔다. 그의 앞에 찻잔 하나를 놓고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나의 침묵이 그를 불편하게 만드는 듯했다. 저 서연 씨, 바쁘실 텐데 어서 일을 마무리하시죠. 급할 거 없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류철에서 서류 몇 장을 천천히 꺼냈다. 가장 먼저 나는 낡은 은행나무 사진을 찻상 위에 올려놓았다. 박 사장님, 이 나무 아시나요? 그는 사진을 보았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놀라움과 경계심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곧 능숙한 거짓 미소로 그것을 감추었다. 글쎄요, 오래된 나무 같은데 잘 모르겠군요. 그러세요. 나는 내 목소리보다 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어서 법률 서류들을 사진 옆에 펼쳐놓았다. 그럼 이건 아시겠네요. 산정리 대은행나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서, 그리고 이 나무의 뿌리가 미치는 보호구역이 바로 이 집과 언덕 전체를 포함한다는 내용의 지질 조사 보고서, 그리고 이 구역 내에서의 모든 개발 행위가 불법이라는 조항까지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고 천천히 말했다. 나는 그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의기양양하던 미소는 얼굴 위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당혹감과 경악이 들어찼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이게 어디서 났소? 그는 더듬거렸다. 예전에 그 매끄럽고 번지르르 하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다. 아버지께서 남기셨습니다. 박 사장님, 당신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죠.
알면서도 이 땅을 헐값에 사들여 어떻게든 불법적으로 개발을 강행하려 했던 거고요. 그렇죠. 무슨 소리요? 나는 모르는 일이요. 나는 그저 이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었을 뿐. 그는 여전히 발뺌하려 애썼다. 나는 더 이상 그와 논쟁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의 세계와 그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다. 당신은 이 땅을 보고 쓸모없는 시골 땅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저 개를 보고는 그저 멍청한 짐승이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서 신성한 뿌리를 보셨고 저 개의 영혼 속에서 변치 않는 충성심을 믿으셨습니다. 당신과 우리 아버지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내 말이 끝나자 박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패배한 투견처럼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허둥지둥 서류를 챙기려 했다. 나는 이만 가보겠소. 없던 일로 합시다. 나는 그의 그런 행동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그가 막 돌아서려 할 때 나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아, 그리고 박 사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서류 사본들을 군청과 문화재청에 이미 발송했습니다. 당신의 사기 행각과 불법 개발 시도에 대해서는 곧 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갈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사장의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다. 그는 거의 도망치듯 자신의 차로 달려가 미친 듯이 차를 몰고 사라졌다. 나는 그가 사라진 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나의 승리로 끝났다. 외부의 위협을 처리하고 난 후 나는 내부의 상처를 마주해야 했다. 나는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모는 전화를 받자마자 예상대로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아, 드디어 결정했구나. 잘 생각했다. 고모가 정말 기쁘다. 고모, 나는 고모의 말을 끊었다. 저 그 계약 안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땅 절대로 팔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서연아? 너 정말... 고모가 다시 한번 나를 비난하려 할 때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모,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어젯밤 발견했던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의 고모를 향해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내 딸 서연아, 내가 편지를 읽는 동안 전화기 저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고모의 거친 숨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픔, 그리고 메아리에 대한 믿음, 내 대한 마지막 당부까지 모든 것을 담담하게 읽어 내려갔다. 아빠는 너에게 돈이나 건물을 남기는 대신 이 뿌리를 남긴다. 부디 이 뿌리를 지켜다오. 그리고 너 역시 이 나무처럼 강하고 깊게 뿌리 내린 삶을 살아가거라. 언제나,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한다. 내가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전화기 저편에서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고모의 흐느낌이었다. 흐흑, 서연아. 고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모가 슬픔을 다 토해낼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한참 후에야 고모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내가 미안하다. 서연아, 내가 네 아빠 마음도 하나도 모르고 이 못난 고모가 정말 미안하다. 오빠, 흑흑. 고모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다. 돈과 현실이라는 잣대로 모든 것을 재단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오빠의 깊은 사랑을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의 무심함을 자책하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 속에서 나와 고모 사이에 있던 오랜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나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 외부의 적도
내부의 갈등도 모두 사라졌다. 이제 나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서 앞으로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하지만 더 이상 짐을 싸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창고에 쌓아두었던 상자들을 다시 거실로 가져왔다. 그리고 보관 상자를 열어 아버지의 책들을 다시 책장에 꽂기 시작했다. 먼지를 털어내고 낡은 가구들을 깨끗이 닦았다.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와 햇살이 집 안가득 들어오게 했다. 그것은 이 공간을 나의 집으로 받아들이는 나만의 의식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서울에 있는 내 직장 상사에게 메일 한 통을 썼다. 사직서였다. 나는 일신상의 사유라고 간단히 적었지만 마지막에 한 문장을 덧붙였다. 제 인생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프로젝트를 발견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자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후련했다. 나는 메아리와 함께 툇마루에 앉았다. 그리고 언덕 위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이제 내 머릿속에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나는 이 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지키는 것을 넘어 아버지의 뜻을 이어 이곳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눌 것이다. 한재욱 기념 수목권. 나는 마음속으로 작은 이름을 지어보았다. 사람들이, 특히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뿌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 충성스러운 개가 전해준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내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프로젝트였다. 나는 메아리와 함께 다시 한번 산에 올랐다.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서서 나는 메아리가 늘 파헤치던 그 작은 돌멩이 위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지킬게요. 아빠의 뿌리, 그리고 아빠의 메아리 모두요. 메아리가 내 다리에 머리를 기대며 동의한다는 듯이 꼬리를 한번 크게 흔들었다. 나는 비로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 서 있다는 완전한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 후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강물이 흐르며 강둑의 모양을 바꾸어 놓듯 시간은 나의 삶과 아버지가 남기신 땅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서울의 커리어우먼 한서연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이제 이 작은 시골 마을의 주민이자 한재욱 기념 수목권의 소장이자 아이들에게 자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선생님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낡은 집은 더 이상 슬픔의 공간이 아니었다. 나는 집을 정성껏 수리하고 아버지의 서재는 나의 작업실 겸 수목원의 작은 사무실로 꾸몄다. 툇마루에 앉아 바라보는 마당에는 내가 직접 심은 야생화들이 계절마다 다른 색의 옷을 갈아입었다. 집은 온기와 사람들의 발걸음, 그리고 메아리의 평화로운 숨소리로 가득 찼다. 한재욱 기념 수목원은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의 유산으로 작은 표지판을 만들어 세운 것이 시작이었다. 그 후 나의 이야기에 감동한 김씨 아저씨와 동네 어르신들이 일손을 거들어 주셨고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는 개발업자가 만들려던 인공적인 실버타운 대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채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진짜 쉼터를 만들어냈다. 수목원에는 잘 닦인 산책로와 나무의 이름을 알려주는 작은 팻말들, 그리고 방문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벤치들이 생겨났다. 나의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혼자 슬픔을 사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내 이야기를, 아버지와 메아리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특히 나는 이 땅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인근 초등학교에서 온 한 무리의 아이들이 나의 작은 수목권을 찾아왔다.
아이들은 제잘거리며 신기한 풀과 벌레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나는 더 이상 디자인 시안과 색상 코드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대신 도토리거위벌레가 어떻게 도토리에 알을 낳는지, 소나무와 잣나무 잎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내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특별한 곳에 갈 거예요. 나는 아이들을 이끌고 수목원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그 거대한 은행나무 앞으로 향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나무 주변을 정비하여 이제는 누구나 안전하게 나무의 장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아이들은 수백 년의 세월을 품은 거대한 나무의 모습에 압도되어 와 하는 탄성을 질렀다. 나는 아이들을 나무 아래 넓은 풀밭에 앉혔다. 이제는 희끗희끗한 털이 더 많아진 늙고 현명한 모습의 메아리가 내 옆에 조용히 와서 엎드렸다. 아이들은 이제 메아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존경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녀석을 바라보았다. 나는 아이들에게 이제는 이 동네의 전설이 된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아주 오래된 할아버지 나무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 나무를 평생 사랑하고 지켜준 또 다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에게는 아주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답니다. 이름은 메아리예요. 바로 여기 있는 이 할아버지처럼요. 나는 메아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하늘나라로 떠나시자 메아리는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할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메아리는 그냥 슬퍼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메아리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아주 중요한 비밀 메시지를 지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커다란 나무의 뿌리가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나쁜 사람들이 그 비밀을 빼앗으려고 했거든요. 나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떻게 메아리가 매일 땅을 파서 내게 단서를 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힘을 합쳐 아버지가 남긴 보물 상자를 찾아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아이들은 마치 흥미진진한 동화책을 듣는 것처럼 내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그래서 메아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에요. 메아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소중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작은 영웅이었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소중한 무언가를 하나씩 간직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내 이야기가 끝나자 아이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메아리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유산이, 그의 메아리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아이들이 돌아가고 수목원에 다시 고요한 저녁이 찾아왔다. 나는 메아리와 함께 익숙한 오솔길을 따라 아버지의 무덤으로 향했다. 그곳은 더 이상 외로운 무덤이 아니었다. 내가 직접 심은 들꽃들이 주변에 피어 있었고, 메아리가 파헤쳤던 그 작은 돌멩이는 이제 메아리의 돌이라는 작은 팻말과 함께 소중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나는 무덤 앞에 앉았다. 이제는 아주 늙어버린 메아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엎드리지 않았다. 녀석은 내 무릎에 자신의 머리를 편안하게 기댔다. 마치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안식을 찾은 노병처럼 나는 무덤 핀 야생화 한 송이를 꺾어 봉분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빠, 잘 지내시죠? 아빠의 메아리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저도요. 나는 언덕 위에서 내가 가꾸어 온 모든 것을 내려다보았다. 활기 넘치는 수목원과 저 멀리 마을에서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는 따뜻한 불빛들, 그리고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거대한 은행나무. 그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아버지가 나에게 남기신 진짜 유산은 이 땅이나 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뿌리 내리는 법이었다. 도시의 불안하고 덧없는 삶에서 벗어나 내가 사랑하는 땅에,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과 함께 깊게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나는 서울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부와 성공을 이곳에서 찾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의 평화와 삶의 목적이라는 진정한 부유함을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삶을 가득 채운 이 충만한 행복과 평온함을 온몸으로 느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길 잃은 메아리가 아니었다. 나는 마침내 나의 근원으로 돌아온 것이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